안녕하세요. 구루자입니다. 네, 오늘은 2020년 3차 2급 필기 기출문제 2과목 기출문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1번.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직무 분석 방법은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하여 과업이 필수적인 정도, 과업 학습의 난이도, 과업의 중요도, 과업 나왔죠. 그래서 과업 질문지입니다. 네, 그렇게 이 내용을 모르더라도 맞출 수 있는 이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능적 직무 분석, 직책 분석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상대적으로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 게 직책 분석 질문지였고 기능적 직무 분석도 간간히 출제가 되죠.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능적 직무 분석, 이제 Functional Job Analysis, 과제 중심 직무 분석 기법이죠. 그래서 언어의 부정확성을 해결하고 정확하게 정의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래서 DPT를 기억해야 한다고 했었죠. DPT는 직무 기능의 기본이다. DPT, Data, People, Thing, 자료, 사람, 사물, DPT죠. 그래서 이제 직무 기능에 대해 공부하는 그 부분, 직업정보론에 나오죠. 직무 기능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자료, 사람, 사물에 관해서 그 수준에 따라 직무 기능을 정의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DPT 기억을 해주시고, 기능적 직무 분석은 작업자의 진행 절차와 과정에 관한 정보, 물리적, 정신적 인간관계 맥락에서 어떤 맥락에서 과제가 수행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 기능적 직무 분석입니다. 네, 그래서 과제 중심 기법이라는 거. 네. 그리고 직책 분석 설문지, PAQ라고 했어요. 직책 분석 설문지, 직위 분석 설문지. 매코믹이 개발했고 행동 중심적 직무 분석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작업자 중심의 표준화된 직무 분석 도구라고 했어요. 작업자 중심의 표준화된 직무 분석 도구. 그래서 6개 범주 194개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개별 직무마다 요구되는 지식, 기술, 능력 등의 인간적 요건들을 양적으로 알려준다. 네. 작업자 중심의 직무 분석 도구니까 인간적 요건들을 알려주겠죠. 이 직무에서 요구되는 요건들. 네. 그것을 양적으로 알려준다. 양적으로는 뭐다? 행동 중심적, 이제 행동주의적 관점, 행동주의적 접근과 이제 관련이 있으니까 수량화 연결되죠. 수량화, 계량화. 네. 그래서 양적으로 알려준다. 그리고 개별 직무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 표준을 직접 산출하는 것은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기능적 직무 분석과 이 직위 분석을 얘기하면서 이제 직무기술서, 직무명세서를 연결시켰던 것 기억나시나요? 네, 직무기술서는 job description이었고 직무명세서는 job specification이었죠. 그래서 description, job description 하면은 descript, 말 그대로 기술이죠. job을 기술한다. job을 그대로 설명해준다. 네, job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준다 뭐죠? 과제 중심 직무 분석 기법이었죠. 그래서 기능적 직무 분석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직무 기술서가 되겠고, 이제 job specification, 직업 명세서는 무엇이라 그랬죠? specification 하면 구체화, 상세화잖아요. 직무에 대해서 상세화 시켰다. 그러니까 직무의 요건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문서죠.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직무 명세서. 네, 그래서 직위 분석 질문지는 직무 명세서랑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무 요소 질문지는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직무 요소 질문지는 직무 요건과 근로자의 특성을 서로 매칭해볼 필요성 때문에 개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직무상 요구되는 지식능력 기술과 개인의 지식능력 기술을 산출해서 비교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직무와 개인의 특성을 같이 이제 산출해서 비교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22번.
긴즈버그가 제시한 진로 발달 단계가 아닌 것은, 긴즈버그는 기억나시나요? 최초라서 환자면 이랬잖아요. 환자면 기억나시나요? 네, 긴즈버그는 최초라서 환자면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그래서 적응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긴즈버그의 진로 발달 이론. 긴즈버그는 최초라 그랬어요. 뭐가 최초라 그랬죠? 최초의 그 발달적 관점에서 진로를 이야기한 최초의 직업 선택 이론이다. 네, 발달적 관점에서 바라본 최초의 이론. 직업 선택 과정은 바람과 가능성 간의 타협이다. 그러니까 욕구와 현실 간의 타협이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욕구와 현실 간에 서로 타협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진로 발달 단계로는 환자면 이렇게 있었죠.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네. 환상기는 어린이 시기고, 잠정기는 이제 어린이에서 청소년 넘어가는 시기부터 청소년 중기 정도까지, 청소년 중기 이후 청장년기까지는 현실기로 이제 단계를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환상기는 말 그대로 환상이 지배하는 시기죠. 어린이 때니까 욕구가 중시되고 이제 놀이와 상상을 통해서 이제 환상의 영향을 많이 받죠. 진로 발달에 있어서도. 그러다 보니까 나의 그 진로 선택의 범위는 놀이와 상상, 욕구에 머물러 있으니까, 거기에 한정돼 있으니까 이제 현실적인 선택을 하기 어렵죠. 네, 비현실적인 특성을 지닌다. 환상기. 그러다가 이제 잠정기가 되면 이제 조금 이때 환상기 때보다는 조금 더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욕구를 중시하다가 이제 흥미, 취미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네, 내가 좋아하는 것, 취미에 그 초점을 두게 되고,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현실적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점차 나중에는 현실적으로 변화한다. 잠정기 후기쯤에는 이렇게 되겠죠. 자, 잠정기를 세분하면 흥능가전이라고 했습니다. 흥능가전, 흥미, 능력, 가치, 전환 단계. 그래서 흥미 단계 보면 흥미, 취미에 따라 진로 선택을 하는 거죠. 네, 처음에 어린이 때 욕구였다가 잠정기 접어들면 이제 흥미로 바뀝니다. 좋아하는 것에 따라 이제 진로 선택을 하게 되죠. 조금 더 이제 성장하면 능력 단계에 듭니다. 능력에 대해 시험을 해보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제 능력에 대해 고려를 하게 됐어요. 흥미를 넘어서 나의 능력을 고려해 보게 되고, 가치 단계가 되면 좀 더 다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걸 인식하게 되는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가치관이나 생애 목표에 부합하는지 이 선택을 평가해보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전환 단계를 맞이하게 되죠. 전환 단계는 인식의 전환. 초점이 나였는데 이제 전환 단계를 맞이하면서 외부적인 쪽으로, 외부적인 요인으로 초점이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인 요인에서 현실적인 외부 요인으로 관심이 전환된다. 초점이 전환된다 라고 해서 전환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정기는 흥능가전.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 중기, 후기 접어들게 되면 이제 현실기가 되죠. 그래서 현실기는 능력과 흥미의 통합 단계이고, 이제 나의 바람이 되겠죠. 개인적 요구, 그리고 능력을 직업의 요구 조건, 현실이죠. 직업의 요구 조건과 부합하는 단계가 현실기다. 그러면서 이제 진로 선택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네. 탐색 단계는 직업 선택의 기회, 경험, 가능성을 탐색하는 단계. 구체화 단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탐색 단계를 거쳤으니까 직업 목표를 정하고 특정 직업 분야에 이제 종사하게 되는 거고, 특수화, 정교화 단계는 좀 더 구체적인, 좀 더 정교한, 전문화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단계가 특수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즈버그는 환자면, 잠정기 때는 흥능가전, 현실기 때는 탐구툭,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즈버그는 최초의 그 발달 관점에서 진로를 이야기한 이제 진로 이론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긴즈버그 최초여서 환자면, 네, 네, 제가 사실 좀 환장하겠거든요, 지금. 왜냐면, 지금 이 녹화를 3번째 하고 있어요. 제가 녹화를 처음에 녹화를 하다가, 이게 세팅을 조금 바꿨는데, 컴퓨터 위치를. 근데, 이제 화면을 보는데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다시 세팅을 원래대로 돌려놨거든요. 그래서 2번째 녹화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마이크를 제가 안 꽂은 거죠. 그래가지고 마이크 꽂고 지금 3번째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환장형. 지금 환장형만 오늘 지금 한 20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래서 그 환자면 잠정기 때는 이제 흥능가전, 흥미, 능력, 가치, 전환 단계, 그리고 현실기에는 탐구투, 탐색, 구체화, 특수화, 정교화 단계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면 적응기가 정답이죠. 정응기는 아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3번. 적성검사의 결과에서 중앙값이 의미하는 것은? 네, 중앙값. 그 대표값의 하나죠. 이제 대표값이라고 하면 평균, 중앙값, 최빈값 등이 있는데, 중앙값의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네, 중앙값이란 모든 점수의 크기를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1등부터 11등이라고 합시다. 11명의 점수를 쭉 1등부터 11등까지 배열을 했어요. 그러면 이 11명의 점수 중에서 가장 중간에 위치한 점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6등의 점수가 되겠죠. 11명이면. 그래서 이 6등의 점수가 중앙값이 되는 겁니다. 한 가운데 위치한 값. 그런데 이제 정규 분포에서는 중앙값이 평균과도 같겠죠. 왜냐하면 정규 분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제가 그림이 이제 너무 구려서 그런데 이게 좌우가 같은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평균. 이게 딱 여기가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같죠. 그래서 여기가 평균이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쭉 배열을 했을 때 이렇게 한 가운데 있는 값이 평균이 되잖아요. 정규 분포에서는. 그래서 네, 중앙값과 평균이 같아진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적성검사 결과에서 중앙값이 의미하는 것 했으니까 적성검사라고 하면 이제 표준화된 검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앙값이 의미하는 건 평균을 의미한다. 그러면 여기서 4번이 되겠네요. 같은 또래 집단의 점수 분포에서 평균 점수를 얻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여기 같은 또래 집단의 점수 분포라는 게 기준을 말하는 거잖아요. 점수의 기준이 되는 이 정규 분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수에서 한 가운데 위치하는 값이 중앙값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최빈값. 아까 대표값에서 중앙값, 평균, 최빈값 얘기했는데 최빈값은 이제 뭐죠? 가장 빈도가 높게 나오는 값, 빈도가 높게 나오는 점수. 즉,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다 40명의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다 제각각 나오잖아요. 근데 55점이 10명, 67점이 3명, 80점이 2명, 82점 1명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점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55점이 제일 많이 나왔죠. 그러면 55점이 최빈값. 네. 그냥 혹시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24번. 홀랜드의 진로 발달 이론이 기초하고 있는 가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네, 홀랜드 이론이 기초하고 있는 가정 4가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홀랜드 이론 하면 리아스액 떠오르잖아요. 6가지 유형. 사람들의 성격은 6가지 유형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직업 환경도 6가지 유형이 있고 각 환경에는 그 유형과 일치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 성격, 직업 환경. 우리가 홀랜드 이론 그 리아색 볼 때 그 성격에 대한 특징도 나오고 또 예시 직업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격도 6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고 직업 환경도 6가지로 이제 유형으로 나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성격, 직업 환경 둘 다 6가지 유형이 있다. 그리고 개인의 행동은 성격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태도와 가치를 표현하고 자신에게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찾는다. 이게 4번째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그 적성에 맞는 환경을 찾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간단히 요약을 하면 네, 적성에 맞는 환경을 찾는다. 그리고 행동은 성격, 환경,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이거는 이제 이 위의 내용을 떠올리시면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성격 6가지 유형, 직업 환경 6가지 유형이니까 성격 유형, 환경 유형, 성격과 환경의 상호작용. 그게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면 1번. 사람들의 성격은 6가지 유형의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2번. 직업 환경은 6가지 유형의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그렇죠. 3번. 행동은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성격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죠. 네, 3번이 틀린 내용. 4번.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태도와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찾는다. 즉, 자신의 적성에 맞는 환경을 찾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25번. 셀리에가 제시한 스트레스 반응의 단계, 순서대로 바르게 이런 것은? 이 기억나시나요? 셀리에의 스트레스 반응 단계. 처음에 경고 단계가 나오고 스트레스가 딱 들어오면 그 반응, 첫 번째 반응이 일단 경계하는 단계죠. 그게 경고 단계고, 그러다가 이제 저항 수준이 높아지면 이제 저항 단계가 되고, 그러다가 저항하다가 지쳐버리면 소진되는 경고, 저항, 소진. 그래서 정답이 4번이죠. 근데 이게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고 하죠. GAS. 그래서 뭐 거의 매번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아직 정리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셀리에의 일반 적응 증후군이죠. 동물 실험에서 각기 다른 스트레스를 가해도 동일한 반응을 보인다는 점에 착안해서 이제 나온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경고, 저항, 소진 단계라고 했어요. 탈진 단계.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대략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보면 여기가 경고, 경계 단계, 여기가 저항 단계, 여기가 소진, 탈진 단계. 그래서 처음에 그 스트레스가 딱 자극이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렇게 경고 단계에서는 이게 저항 수준이에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저항 단계에서 최고치가 됐다가 이제 점점 이제 지치는 거죠. 저항 수준이 높아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이게 버티는 힘이 떨어지니까 점점 떨어져서 소진 단계에서 이렇게 떨어져 버린다. 그래서 이게 탈진해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 수준이 이렇게 저항 단계에서 최고치로 갔다가 소진 단계에서 떨어진다. 일반 적응 증후군은 일반적이라는 의미, 이 제너럴이라는 의미는 신체 부위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에서 일반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신체가 대처하도록 한다, 신체가 적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적응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적응, 증후군. 네, 셀리에였습니다. 넘어갈게요. 26번. 사회인지적 관점의 진로 이론의 3가지 중심 변인이 아닌 것은? 네, 사회인지적 이론은 이제 처음 나온 내용이죠. 한번 정리를 같이 해볼게요.
자, 사회 인지적 진로 이론. 인지만 큰 글자가 됐네요. 네, 제가 일부러 한 겁니다. 인지적 요소가 이제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인지를 크게 써요. 사회 인지적 진로 이론. 이게 사회학습 이론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사회학습 이론을 기초로 해서 만든 이론인데, 렌트, 브라운, 해켓 등이 이제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을 기초로 해서 이제 만든 이론입니다. 여성의 진로 발달 및 선택을 설명하고자 만든 이론입니다. 근데 이제 사회학습 이론이랑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 한번 떠올려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간단히 얘기를 했었죠. 사회학습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모델링이 떠오르죠. 모델링. 그리고 대리적 강화. 그러니까 특히 아이들의 학습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잘 설명이 되잖아요. 아이들은 모델링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 그래서 꼭 직접 경험을 하지 않아도, 직접 강화를 하지 않아도 이제 대리적 강화를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다. 반두라 사회학습 이론이죠. 그리고 또 이제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에서 중요한 개념이 이제 자기 효능감입니다. 자기 효능감.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기존의 진로 발달 이론은 이제 성향, 개인의 특성하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진로 발달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공부했던 이론들이. 근데 사회인지적 이론에서는 물론 이제 그 상호작용 맞긴 한데, 여기서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지적인 요소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을 강조합니다. 네, 자기 효능감을 통한 이제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는 것이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의 이제 특징입니다. 사회학습 이론에서 중요한 개념이 자기 효능감이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에서도 이제 자기 효능감을 강조하고 이제 인지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자, 보면 선행 변인과 결과 변인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그 관계를 설명한다고 했어요. 선행 변인이라고 하면 개인적 특성과 환경 요인, 그리고 결과 변인이라고 하면 진로 결정과 만족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 특성과 환경 요인이 선행 변인이라는 것은 이제 이것이 영향을 준다는 거죠. 결과 변인에. 개인적 특성과 환경 요인이 진로 결정 및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을 이렇게 쓴 거죠. 선행 변인과 결과 변인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그 관계를 설명한다. 네. 자기 효능감 강조한다고 했었고, 이제 자신에 대한 평가와 믿음, 자신에 대한 평가와 믿음과 같은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했어요. 이 개인적 특성과 환경 요인의 상호작용이 이제 진로 발달 과정이지만, 거기에 이제 인지적 요소를 굉장히 중시했다는 거예요. 자기 효능감, 자신에 대한 평가, 믿음과 같은 인지적 측면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의 인지적 요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 결과 기대, 개인적 목표, 자기 효능감입니다. 그래서 이 인지적 요인 측면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결과 기대와 개인적 목표가 자기 효능감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이제 진로를 그 방향성을 잡고 발달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결과 기대라는 것은 이제 예측이죠. 결과 예측. 미래의 결과에 대한 예측, 기대를 결과 기대고, 개인적 목표 말 그대로 이제 개인적인 미래에 대한 목표죠. 그래서 결과에 대한 이런 예측과 개인적인 목표가 자기 효능감의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진로 방향성을 발달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로 설계를 하려면 어떤 그런 목표가 있을 거고, 이제 그런 기대가 있을 거잖아요,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그 미래에 대한 기대와 목표? 근데 이거를 발달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효능감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그래서 자기효능감도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중요한 개념으로 이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축 호혜성이라고 나오는데, 이 삼축 호혜성이라는 것은 개인, 행동, 상황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이라고 하면 개인적 신체적 속성을 얘기하고, 행동이라고 하면 외형적 행동, 상황이라고 하면 외부 환경. 그래서 개인, 행동, 상황의 그 상황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네, 그럼으로써 이제 진로 발달이 이루어진다. 그게 이제 삼축 호혜성의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문제로 돌아가서 사회인지적 관점의 진로 이론의 세 가지 중심 변인이 아닌 것은 자기효능감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결과 기대, 개인적 목표 세 가지가 이제 인지적 측면에서 중심 변인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보호는 아니죠. 네.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 오늘 이제 처음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조금 더 첨언을 하면 이제 사회학습 이론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지를 강조했다 그랬잖아요. 약간 행동주의적 관점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제 더 발전을 한 이론이에요. 행동주의적 관점에서는 관찰 가능한 것만 이제 믿잖아요. 네, 보이는 것만 믿는다. 그래서 뭐 조작적 조건 형성, 고전적 조건 형성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감정, 인지적인 측면에 대한 것을 완전히 무시하죠. 네. 그래서 거의 그 이제 수량화, 눈에 보이는 걸로만 이제 그 측정을 하게 되고, 이런 인간의 사고에 대해서는 이제 아예 배제를 해버리는데, 이 사회학습 이론, 사회인지적 이론에서는 이런 그 인지적 처리 과정에 대해서 이제 더 중시를 하면서 이제 이런 이론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행동주의에서 그렇게 사람의 인지적인 측면을 아예 무시하고 배제했는데, 사회학습 이론은 모델링이 나오잖아요. 이 모델링, 아이가 간접적으로 이제 학습을, 대리적 강화를 받는 모델링,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간접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아이가 인지적으로 그 외부 세계를 이해하려는 노력, 그런 대리적 강화, 대리적 학습 과정 자체가 그 아이가 인지적으로 학습하려는 노력에 의해서 이제 대리 학습을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행동주의 관점과는 다르게 인지적인 요인을 굉장히 강조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효능감의 이제 개념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행동 상황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발달하게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이제 인지의 역할을 이제 또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7번. 직업 적응 이론에서 개인의 만족, 조직의 만족, 적응을 매개하는 적응 유형 변이는, 이 직업 적응 이론 하면은 누구죠? 로키스트 데이비스. 기억나시나요? 로키스트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에서 이제 직업 적응 유형이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뉘어진다 그랬죠. 성격 양식 차원과 적응 방식 차원. 주로 성격 양식 차원이 좀 많이 출제되는 편인데, 여기는 지금 이제 보기 보면은 이제 적응 방식 차원의 그런 이제 그 정답이 인내력이죠. 적응 방식 차원의 문제가 나왔어요. 자, 한번 살펴보면 직업 적응 유형 네 가지 성격 양식 차원에서 직업 적응 유형을 볼 때 민첩성, 역량, 리듬, 지구력 이렇게 네 가지라고 했고, 직업 그 적응 방식 차원에서 보면 융통성, 끈기, 적극성, 반응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이 명칭으로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융통성, 끈기, 적극성, 반응성. 이제 중요한 거는 자주 나오는 거는 성격 양식 차원의 이 네 가지 내용을 포함한 부분인데, 이제 민첩성은 뭐라 그랬죠? 환경에 대한 반응 속도. 그러니까 일을 착수할 때 바로 착수하는 사람이 있고 미루다가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네, 그래서 속도 중시를 강조하는 부분. 네, 과제 완성도와도 관련이 되겠죠. 민첩성. 그리고 역량은 뭐라 그랬어요? 이제 페이스라 그랬죠. 그러니까 속도를 생각하시면 된다. 페이스가 빠르다, 페이스가 느리다라고 하잖아요. 작업자의 그 평균 활동 수준. 예를 들어 페이스가 빠르면은 이제 활동 수준이 높은 걸로 볼 수 있겠죠. 네, 과제를 해나가는 속도. 그래서 이제 활동 수준이 높다는 것은 에너지 소비량과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페이스가 빠르다, 페이스가 느리다. 네, 과제를 해나가는 속도. 그걸 이제 역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리듬. 리듬이라는 것은 활동에 대한 다양성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페이스 내에서 이 과제를 해나가는 페이스가 빠르다, 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빠른 페이스 안에서도 리듬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규칙적인 리듬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사람이 있고, 불규칙적인 리듬으로 과제를 해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페이스 내에서 꾸준히 1시간을 이렇게 해나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10분 집중하고 느려지는 사람도 있죠. 그 페이스 내에서의 패턴, 규칙성을 리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력이라는 것은 이제 빠른 페이스 또 뭐 리듬 패턴이 있는데 그거를 얼마나 오래 지속하느냐, 지속성을 말하는 거죠. 지구력. 그러니까 환경과의 상호작용 시간, 다양한 활동 수준의 기간, 얼마나 오래 하는지. 그래서 하루에 8시간 동안 이 페이스와 리듬을 계속 지속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루에 1시간밖에 이 페이스와 리듬을 지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작업에 착수하는 속도. 이거는 페이스, 역량은 페이스, 에너지 수준, 소비량. 리듬은 그 페이스 내에서의 규칙, 불규칙, 패턴. 그리고 지구력이라는 것은 이 페이스와 리듬을 유지하는 기간,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들어가시면 이제 개인의 만족, 조직의 만족, 적응을 매개하는 적응 유형 변이는 해서 이제 인내력이 되겠죠. 네. 끈기.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로키스트 데이비스 이론은 이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정리 안 하고 뒤에 문제에서 정리를 해볼게요. 네, 뒤에 문제 다시 나오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정리를 해놨다가 이게 옮겨놔가지고 잠시 헷갈렸습니다. 28번으로 넘어와서 직업에 관련된 흥미를 측정하는 직업 흥미 검사가 아닌 것은? 자, 1번 스트롱 인터레스트 인벤토리. 스트롱 인터레스트, 일단 흥미 검사. 보케이셔널 프리퍼런스 인벤토리, 직업 선호도 검사죠. 3번 쿠더 흥미 검사. 4번 CPI 캘리포니아 심리 검사. 4번 이 CPI 검사는 이제 성격 검사예요. 그래서 직업 흥미 검사가 아닙니다. 네, 다시 스트롱 흥미 검사, 직업 선호도 검사, 쿠더 흥미 검사.
이제 직업 흥미 검사에 해당이 되고, 이제 캘리포니아 이제 그 심리 검사, 이거는 성격 검사에 해당된다. CPI. 자, 직업 흥미 검사 간단히 조금 정리해 보면, 이제 스트롱 흥미 검사, 직업 선호도 검사, 쿠더 흥미 검사 이렇게 있죠. 이제 홀랜드 검사랑 직업 선호도 검사 유형이, 검사 방식이 비슷해서 이렇게 묶어놨어요. 자, 간단히 살펴보면 스트롱 흥미 검사는 검사 방식이 이 검사를 하는 사람, 수검자랑 이 직업인 간의 직업 흥미가, 직업 선호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직업 분야에 대한 흥미가 이 내가 검사한 거랑 그 직업인이 가지고 있는 이 직업에 대한 흥미랑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의 검사가 스트롱 흥미 검사입니다. 직업 선호도 검사, 홀랜드 검사는 어떤 검사겠어요? 홀랜드 검사 우리 많이 했으니까. 네, 유형을 확인하는 거죠. 성격과 직업 활동의 유형을 확인하는 게 직업 선호도 검사, 홀랜드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쿠더 흥미 검사 같은 경우는 특정 직업군에서 나타나는 동질적인 활동들을 토대로 시검자의 직업 선호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네. 특정 직업군에서 나타나는 동질적인 활동들을 기초로 해서 직업 흥미를 확인하는 것. 그게 쿠더 흥미 검사.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넘어갈게요. 29번. 스트레스의 예방 및 대처 방안으로 틀린 것은? 1번. 가치관을 전환해야 된다. 가치관을 전환해야 된다? 네, 뭐 가치관을 이제 좀 더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식의 가치관으로 전환한다면 네, 스트레스 예방에 더 도움이 되겠죠. 2번. 과정 중심적 사고 방식에서 목표 지향적 초고속 심리로 전환해야 된다. 네, 이러면 안 되겠죠? 네. 과정 중심적 사고 방식이 중요합니다. 네. 결과에 지나치게 이제 연연하지 않고 과정 중심적 사고 방식. 3번. 균형 있는 생활을 해야 한다. 네. 4번. 취미 오락을 통해 생활 장면을 전환하는 활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네, 스트레스 예방 대처에 도움이 되겠죠. 정답은 2번. 네,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30번. 개인의 욕구와 능력을 환경의 요구사항과 관련시켜 진로 행동을 설명하고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욕구 충족을 강조하는 이론은? 개인의 욕구와 능력, 환경의 요구사항, 조화를 중시하는 거죠.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욕구 충족. 그러니까 상호 욕구 충족이죠. 개인과 환경. 뭐죠? 기억나시나요? 네, 직업 적응 이론. 여기서 하려고 제가 이제 앞에서 넘어왔죠. 네, 로키스트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로키스트 데이비스 직업 적응 이론. 개인의 욕구 능력을 환경에서 요구하는 것과 함께 연결을 시킨다 그랬어요. 개인의 욕구 능력을 환경에서 요구사항과 연결시킨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연결시킴으로써 직무 만족, 직무 유지 등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개인과 환경을 조화가 중요하다고 했죠. 조화라는 게 상호 욕구 충족이에요. 상호 욕구 충족, 조화. 여기서 환경은 뭐죠? 조직, 회사가 되겠죠. 네, 회사, 기관, 조직을 환경이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 환경 간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한 욕구 충족이 이제 목표이다. 그래서 조화, 부조화 상태. 이게 상호 간의 충족이 되면 조화 상태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상태를 부조화 상태라고 한다. 네, 계속 같은 얘기죠. 개인 환경 상호 만족이 목적이다. 네. 그래서 만족과 충족의 개념을 얘기했어요. 만족의 개념은 이제 개인의 욕구가 만족이 되면 개인의 욕구를 충족되면 만족이라고 하고, 충족이라는 것은 환경이 만족하면 충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환경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조직, 기관, 회사라 그랬잖아요. 조직, 기관, 회사가
개인에 대해, 개인의 능력에 대해 만족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상태를 이제 충족이라는 용어로, 충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은 개인에 관련된 거니까, 개인의 욕구, 개인의 만족을 얘기하는 거니까 조화가 된 상태의 내적 지표다. 네, 개인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죠. 반대로 충족은 조화 상태가 된 외적 지표, 환경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환경이 개인에게 만족한 상태, 충족. 그래서 만족과 충족이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네소타 직업분류체계 3를 토대로 했다 그랬어요. 미네소타 직업분류체계 3 나오면 로키스트 데이비스의 직업적응 이론이다. 그래서 미네소타 질문지들이 이렇게 쭉 있죠.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 미네소타 만족 질문지, 미네소타 직무기술 질문지 등이 있다. 그래서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는 미네소타 직업가치 질문지라고도 하고 욕구 중요도 검사라고도 합니다. 가치관에 대한 것들, 욕구에 대한 그런 묻는 질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한 직업 적응 유형들, 뭐 간단히 다시 한번 살펴보면 민첩성은 착수하는 속도라 그랬죠? 환경에 대한 반응 속도, 일에 착수하는 속도, 시작하는 속도, 역량 페이스는 이제 페이스, 일하는 속도, 에너지 소비량 관련된 거. 그래서 페이스가 빠르다 그러면 이제 활동 수준이 높고 에너지 소비량이 많다는 의미가 되겠죠. 페이스가 빠르다. 그 페이스 안에서 규칙적인 패턴, 불규칙적인 패턴, 이런 규칙성 패턴을 리듬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페이스와 리듬을 지속하는 기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하느냐가 지구력 지속성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4가지 적응 방식 차원에는 유연성, 융통성, 끈기, 적극성, 반응성, 적응 방식 차원에서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갈게요.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문제군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30번까지 정리하고 31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게 반드시 또 오늘 처음 나온 내용도 있고, 기존의 내용도 뭐 복습이 됐지만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면서 확실히 이제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31번부터 이어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감사합니다.